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2부를 랭구님께서 심차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일부 이 전국 부동산을 머릿속에 다 깨고 그것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 평가를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하셨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쪼개게 되면 또 그 지역 내에서 또 다르거든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 아까 맞아요. 말씀해 주셨지만 또 새 아파트 다르고 구축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랭구님은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 투자자이기도 하시고 네. 그런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2019년도는 부동산을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이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제안을 좀 정리해 주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쭙고 싶은데요. 네. 2019년 부동산 투자 전략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네. 우리 회사 기업을 운영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지만 네. 투자자분들도 투자 전략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투자 전략은 매년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네. 저는 과거에 2011년도에 투자 전략은 지방의 부동산을 공략한다였어요. 몇 년도? 2011년도에. 2011년도? 그 이유는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고. 완전 암흑기로 거의 돌입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와, 2011년도에. 네. 그리고 2012년도 돼서는 이제 그걸 계속 이어간 거죠. 공포의 시기였습니다. 2012년도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네. 그래서 2013년도 되기 직전이 돼서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네. 지방은 이미 다 올라 버렸고 그쵸. 수도권은 여전히 상승이 보이지가 않고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 그러네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너무 그러네요. 고민스러웠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저에게 사실 상담 메일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또 지방도 또 오른 곳은 또 올랐고 많이 또 올랐죠. 지금 하락하는 곳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도대체 이거를 실거주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걸 이제 듣고 보니까 과거 제 2012년도와 2013년도 사이 그때 네. 생각 좀 많이 들어서 좀 전략을 4가지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네. 첫 번째로는 저는 기다리는 것도 미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설프게 엄한 지역에 또는 입지도 별로 안 좋고 한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갑자기 막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네. 소중한 종잣돈을 다 써버린다거나 그러면 한 1년 뒤에 정말 좋은 입지에 대장 아파트 이렇게 있을 때 투자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년 뒤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는 기다리면서 조금 공부하고 더 좋은 곳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시기로 활용하면 좋다. 지역 공부하고 찾아내는 시기. 저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그 해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네. 사실은 제가 투자를 했었던 지역을 한 번 더 갔었거든요. 실제로? 네. 혹시 그곳이 또 오를 만한 뭐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네네. 근데 보니까 한 1, 2천만 원 다 오를 수 있는 지역이 보이긴 하는데 그것만 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나온 지역인데 그걸 또 들어갔을 때 네.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중개소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이분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저에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네. 수도권이 앞으로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네. 자기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논리 있게 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소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즘 분위기 어때요 하고 그 지역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지방에 있는 분이 자꾸 수도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방군인데 지방 소장님이신데 와, 예. 그분하고 거의 1시간 동안 통화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했어. 그 다음 주 주말에 바로 올라갔어요. 네. 그분이 중개소 소장님이니까 예. 거기 가서 이제 그때 제 가족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1시간 동안 또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떤 분위기고 또 거기 내에서도 어떤 소장님이 정말 중개를 진실되게 잘하는지 네.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네네. 그걸 듣자마자 네. 그게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을 바로 갔죠. 그게 6월 달이었거든요. 13년 6월 달. 2013년 6월. 네. 그때부터 이제 갔더니 예. 이게 현장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과거에 뭔가 오르기 직전에 그 느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소야님이 하는 멘트들, 네. 뭐 표정, 뭐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죠. 네.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인천 지역들을 쭉 훑어 다녔죠. 그러니까 맞구나가 점점점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뭔가 발견하고 갔던 게 아니라 네. 뭔가 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힌트를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책을 통해서 또 징표를 만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그럼 그런 증표로 알 수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다시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 지역이 좀 올라갈 거다 하고 했던 가장 좀 큰 것들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그때 전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실제 데이터에는 잡히지가 않는 녀석이었죠. 네. 그리고 그렇죠.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네.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없는데 전세를 대기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약을 거의 당일날 동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은 다들 집을 안 사고 전세 임차로만 거주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미 집은 없고 공급은 없고 네. 시간 좀 지나면 이제 매매가가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겠구나 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 지역적인 분위기를 좀 캐치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세 차익형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갭 투자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었죠. 그렇죠. 예. 아파트는 태생이 시세 차익형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세 차익 투자를 많이 해왔지만 요즘은 규제가 사실은 너무 심하거든요. 특히 차익형 투자를 하기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죠. 정말 불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구를 해야 되는데 한 손을 빼고 지금 경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미 또 돈을 많이 불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이참에 수익형 조금 종목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물론 전환할 때 저는 아파트를 수익형으로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종목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좀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제도 좀 덜 받으면서 또 상당히 수익률도 높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뒤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수익형에 대한 부분들 알겠습니다. 일단 시세 차익형에서 수익형 전환도 공부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전략은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한정적이고. 그러네요. 돈이 한정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수도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 하락한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하락했던 지역들은 앞으로 2, 3년 내에 전부 다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한다면 수도권 지금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수도권 공부하려면 1년 갖고 택도 없거든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지방을 공부하자. 그게 투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랭구님께서 2013년, 12년도 13년도에 서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서울 수도권을 공부한 것처럼 지금 지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지방을 한번 공부해보자.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너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수도권만 고집하고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전환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번째는 그래도 부동산은 단기 이렇게 뭐 샀다 팔았다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면서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모든 것들을 다 샀다 다 팔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지금 일자리 트렌드를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일자리 트렌드요? 그래서 과거 이제 뭐 1980년도 이제 뭐 그럴 때는 이제 수도권을 이제 지방으로 이제 분산하려고 했던 시기고 그리고 이제 뭐 창원, 뭐 울산 이런 지역들처럼 제조업 중심의 이제 지방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그렇게 또 만들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제조 뭐 지금 뭐 용인의 하이닉스 공장 들어가는 거 말고는 그것도 사실은 수도권에 지금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 왜냐하면 고급 인력이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큰 땅덩어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봐져요. 만약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 아마 삼성에서 저 경주에 있는 땅을 다 샀겠죠. 근데 그걸 사지 않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조그만 뭐 100평에서 뭐 1조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곳에 있는가, 네. 그곳에서 결국은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넘나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트렌드는 결국은 제4차 산업인 것이고, 네. 그래서 좀 미국 같은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지역들 보면 뭐 산호세나 그런 곳들 가격이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도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좀 봐져요. 산호세가 뭐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네네. 우리 미국 스타트업 중에서도 정말 큰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그 동네거든요. 뭐 우리로 따지면 판교계 이런 느낌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런 지역으로 좀 생각해 있는 지역들이 판교 말고 또 있어요? 글쎄요. 뭐 그 정도 급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없다가 생긴 지역으로 놓고 보면 뭐 마곡 정도가 아닐까. 마곡 정도. 미래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 한번 고민해 보자.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너무 공감되고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기다리는 공간에 공부하고 더 많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더 많은 지방을 좀 공부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항상 아파트 시세 차익만 보지 말고 수익형으로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지산에 대한 말씀 한번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하락을 많이 했고 조정을 많이 당한 지역들 공부해보는 것,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또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뭐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들보다는 미래 4차 산업 시대에 생길 만한 일자리들이 생기는 지역들 한번 고민해보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상충되는 게 뭐냐면 네네. 바로 지방과 일자리의 미래 부분이에요. 그러네. 좀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지방은 또 일자리가 줄기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물론 다 모든 지방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래서 지방은 장기로 보기보다는 네. 조금 단기, 중기 정도로 보시고 좀 일자리는 좀 장기로 보셔라.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이게 단기, 중기로 볼 때가 있고 장기로 볼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역이 다 오르고 모든 지역이 다 내리고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지역별로 상품별로 좀 쪼개서 보자.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 최근에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시세 차익을 접근하기에.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데 네네. 부동산은 그 반대예요. 그래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억지로 트렌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새로운 그 트렌드란 말 자체가 참 웃겨요.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단은 대출,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도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 대출 세금. 또 이제 대출도 그렇고 뭐 건수 제약, 또 집을 또 여러 개 또 소유하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명의 부분하고도 또 직결되거든요. 명의,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는 분들이 또 최근에 막 책도 내고 해서 또 요즘 이제 법인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법인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인이라는 것들은 큰 회사를 차리는 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도 공부해야 될 분야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생명체 한 명이다. 새로운 생명체 한 명이다. 한 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깔끔하고 새로운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인감증명서 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고 뭐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름만 살짝 다른 녀석이다. 다만 새로운 새 생명이기 때문에 명의가 다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은 인간과 다르게 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 같은 부분들도 요즘 뭐 조정 지역들은 뭐 집 하나 있으면 대출 아예 안 되기도 하고 아예 안 나오죠. 투자용은 안 나오죠. 아예.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LTV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역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뭐 40%까지 떨어진 곳도 있고 한데 그렇죠. 투기 지역은 40%죠. 완전히. 예.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LTV 이런 말 자체가 없거든요. 또 이제 양도세 같은 말도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냥 법인 소득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라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 수익의 한 10%, 네. 주택은 이제 플러스 10% 해서 한 20% 정도 내면 되니까 네네. 시세 차익이 많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확실히 유리하긴 하죠. 그러면 일단 법인은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제한들을 많이 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그 세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명의, 세금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이 투자하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운영의 폭이 넓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권장 사항이 아니긴 한데 네. 그냥 이제 팩트만 놓고 보면 네. 모든 해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진입장벽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해본 적이 없고 물어볼 사람은 더더욱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국민이 법인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꼭 부동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부동산 덕분에 법인을 만들게 되면 저는 그 덕분에 그 법인을 가지고 또 어떤 생산적인 걸 해볼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가들은 부동산이 아니라도 모든 절세 부분에서 법인의 혜택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또 혜택이 있나요? 법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비 처리가 다 되고 있죠. 비용을 인정해 준다. 네. 예, 경비 처리. 그리고 개인은 힘들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채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지원해주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것도 그래요?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법인이 있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뭐 스타트업 뭐 1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지금 이제 좀 투기 지역에서 개인이 집을 한 채 마련할 때는 굉장히 제한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세금이 많이 나와요. 비싼 지역들이기 때문에 뭐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종부세가 더 나오잖아요. 일단 그 대출하고 세금 부분이 법인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가져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세금이 이제 취득세,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취득세는 일반 개인이 소득한 거랑 똑같이 내는 거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당연히 재산세를 똑같이 내는 거고요. 개인이 내듯이. 그리고 심지어 종부세도 있어요. 법인도. 법인도 종부세가 내죠. 맞아요. 개인하고 똑같아요. 그 그러면 룰이. 혜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법인으로서. 그렇지만 한 해 여러 채를 매입하고 여러 채를 팔 때 양도세가 합산 과세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면서 양도세 대출에서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를 실제 사례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분당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집을 하나 더 사버렸어. 두 채가 됐어. 근데 사실 이 두 채가 산지 5년 넘었다고 보자고요. 두 채 딱 들고 있어요. 하나는 실거주고 하나는 임대를 줬어요. 하나를 팔고 싶어.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두 채니까. 근데 요거 하나를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실제 내 소유, 개인 소유는 한 채밖에 안 되죠. 그럼 1주택자잖아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죠. 그렇죠. 1주택자면 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혜택이 너무 큰 거죠. 근데 그 법인으로 팔게 되면 법인이 또 취득세 이런 것도 또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양도세 절세가 훨씬 크니까 클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법인세, 그러니까 취득세라고 해봤자 몇 프로 수준인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몇십 프로니까 훨씬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 같은 지역들은 이제 조정 지역이 되면 어떡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지정되기 직전에 살짝 이제 언급되기 직전에 갑자기 급하게 법인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친구는 중과를 받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하게 되면 중과가 안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법인이니까. 법인은 양도세 중과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른 것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럼 양도세 중과가 없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채나 세 채 가지신 분들이 집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을 이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50% 이상 가까이 내야 예, 되니까. 8%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세 채 이상 같은 경우는 그럼 법인인 같은 경우는 집이 뭐 100채 있어도 팔 때 있어도 예. 실제 순수익 예. 진짜 순수익이에요. 예. 거기서 경비 다 10%거든요. 경비 다 빼고 10%. 10%밖에 안 내요? 플러스 예. 주택은 거기서 10% 더. 예, 예. 뭐 상가나 그런 것들은 없는데 해당 사항이 예. 없는데 네네. 주택은 추가 가세를 해요. 그래서 10%. 그래서 총 20%를 내는 거예요. 20%. 그래도 일반 가세밖에 낮긴 안 하죠. 예, 개인의 일반 가세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네요. 야, 그러면 이게 일단 양도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한 채가 아니라 두세 채를 샀다가 1년에 두세 채를 만약에 팔면 네네. 그걸 합산 가세하기 때문에 네네. 그럼 무조건 최고치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나 이게 크죠. 네. 일단은 이 법인을 만들 때까지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게 좀 뭐 말도 안 되게 어렵고 힘든 건 아닌데 맞아요. 번거롭고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셔서 세울 수 있다고 하면 법인도 하나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절차상의 문제 말고 이제 이 법인이 또 무조건 다 100%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법인을 하게 되면 좀 개인보다 나쁜 게 뭐가 있나요? 좀 일단은 불필요한 단점. 비용이 일단 발생하고요. 비용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불필요한 비용이. 일단 기장료. 기장료, 세무살 써야 되니까. 네, 매달 예. 뭐 한 10만 원, 15만 원, 뭐 금액은 다르겠지만 네. 나가야 되고요. 네.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법인세 정산에 대한 또 기장료가 또 몇십만 원 또 나가야 되거든요. 법인세 정산에 대한 기장료. 예. 그리고 법인을 운영해 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네. 뭘 알아야 시킬 거잖아요. 네네. 그걸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법인에 대한 공부. 예. 법인세 정산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뭐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네. 또 이제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네. 이제 그걸 갖고 투자를 할 때 제약 사항들이 좀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것들이 만약에 주택을 사서 네. 뭐 임차를 준다. 임차를 준다. 투자 용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전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월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는 보통 전세 자금 대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좀 단가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보통 하죠.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은행에 가서 네. 전세 대출 이제 해주세요 하고 신청할 텐데 그렇죠. 은행에서 그걸 안 받아주는 은행들이 있고요. 아, 이게 개인이면 받아주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안 된다. 그렇죠.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는 네.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맞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법인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생명이거든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합당하다고는 봐요. 근데 모든 은행이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 네. 대부분의 금융권들은 해주긴 해요. 1금융권은. 그때 저희 레오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그랬구나.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세 군데가 있는데 네. 한 군데만 해준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한 군데가 좀 많이 쓰는 데 쪽은 아니어갖고 가능은 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금액의 한도도 있어 사실은. 맞아요. 금액 한도 있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전세 뭐 5억짜리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맞아요. 금액이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도 좀 있고요. 네. 또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대표의 신용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구축이 아니라 뭐 분양권을 산다거나 네. 뭐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한다거나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대출이 발생하잖아요. 뭐 네. 이주비 대출도 발생할 수 그쵸, 있고 그쵸. 중도금 대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은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 법인은- 이주비 대출도 안 돼요? 네, 원래 법인은 청약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누가 청약받은 거를 음. 법인이 살 수밖에 없는데 네. 뭐 피를 주든 어떻게 했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중도금 대출을 그냥 내가 다 납부하겠다라는 마음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법인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서 이주비 대출 실행하기 전에 팔고 나오거나 뭐 나름대로의 또 전략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투자하실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네요. 이게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이게 개인보다 이게 조건이 나쁜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것뿐이지
다 가능한데 법인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만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라고 좀 권유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 좀 소소하게라도 또 본인 제2의 어떤 직업을 만들거나 이제 그러고 싶은 분들이 그것도 활용하면서 투자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그 종목 그런 걸 업종 넣을 텐데 이게 뭐 주택 매매나 뭐 이런 것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출판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다른 거 뭐 1인 기업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이제 뭐 인쇄, 난 저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강연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유튜브 많이 하니까 그럼 1인 지식 기업가로서 뭐 그게 자기 경영 쪽이면 자기 경영 컨설팅 또는 뭐 독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1인 기업으로서 요즘 많이 하는 것들, 글쓰기, 강연. 지금 새로 생긴 건 다 1인 기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타트업들은 다 1인 기업이죠. 뭐 맞아요. 네. 모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및 내지 정보 제공업 뭐 이런 것들로 하면 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이제 회사에서 제2의 직업들을 좀 꿈꾸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을 한번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어차피 법인을 운영할 건데 또 기왕이면 그걸 가지고도 또 법인의 수익이 난 걸 가지고 투자까지 하면 사실 일석이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다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들을 사잖아요. 그렇죠. 골프장도 사고 그럴 텐데 아마 나는 1인 기업이니까 대기업과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할 텐데 거긴 직원 수가 많은 것뿐이고 여기는 할 수 있는 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법인이니까. 맞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다만 이제 법인이 있으면서도 그걸 활용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지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투자자분들은 부동산 지식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 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파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파숑입니다. 파숑의 세상 답사기